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2026년도 종강 그리고 특강 정보보호학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우님께서 채팅창에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못 들으신 학우님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채팅창에 질문도 주세요. 글도 주시고 그러면 물론 우리 김혁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지만 또 그 답변을 듣는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또 차 한 잔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식구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시고 글 주시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커피 쿠폰 때문에 질문하는 건 아닌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구끼리인데 어떻습니까? 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제가 부탁한 건 50분 정도의 발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귀한 말씀 주실 거니까 잘 하시고, 우리 김혁 교수님, 제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혁 교수님께 진행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공유 이거 저기 권한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군요. 네, 네네네. 네,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교수님 잘 보여요. 네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역입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했던 학우님들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돼서 이제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디지털 포렌식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 진로 탐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던 디지털 포렌식은 저희의 분석의 목적이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요즘은 AI를 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뭐, 목차는 내용을 보시면서 쉽게 여러분이 왜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계속해서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디지털 장치에 어떠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이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20대 여성 피의자 김모 씨가 숙취 해소제에다가 약물을 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먹여서 의식불명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챗GPT 이제 검색 기록을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챗GPT에다 물었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피의자가 한 행동이 고의였는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챗GPT에게 그러니까 범행 전부터 이 피의자가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을 했다거나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하냐? 죽을 수도 있냐?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AI 다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챗GPT 뭐 이런 AI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코멘트 창으로 이렇게 명령을, 그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의한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아, 이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I 서비스 사용 기록도 새로운 디지털 증거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이 피의자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라고 하는 정황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자체가 아니고 주변 정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 컴퓨터 파일만 분석하는 기술에서 이제 넘어가서 AI의 사용 기록, 이 사용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범위가 단순한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이런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증거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손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슬라이드는 영상도 목소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제가 제목을 넣었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 초에 작년서부터죠. 재작년서부터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 딥페이크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다른 사람 얼굴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한 78%가 10대나 2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딥페이크 합성이나 편집이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몰래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단순 촬영 중심에서 이제 AI 기반 범죄로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해서 뭔가 이제 그 대응하고 관련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또 어떠한 그러한 범죄도 있냐면 이게 이 범죄 양상을 보면은 그 나쁜 마음을 사실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얘기만 듣다가 직접 기사를 찾아보고 좀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거, 음식 배달 환불을 노린 AI 이미지 조작. 그래서 저는 환불을 노린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AI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진을 주고, 기존 햄버거 사진을 주고, 여기에다가 곰팡이 핀 것처럼 해줘라. 아니면 안에 뭔가 벌레라든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간 형태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I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변질되거나 막 덜 익은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 사진만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그 환불 시스템을 통과하면은 이제 돈을 환불받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식당 점주한테 그 피해 환불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이것도 여러분 뉴스에서 같이 또 보셨을 거예요. 어, 이 그 미국 국방부 청사 주변에 막 검은 용기가 치솟는 이게 이제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사진이었죠. 그래서 이게 소셜 미디어에 막 유포가 됐었습니다. 또 이 소셜 미디어가 워낙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순식간에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가짜다라고 판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이 이게 흩어져 있는 거, 다들 이제 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맞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영상, 목소리, 이미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디지털 포렌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포렌식에서 하는 일은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걸 봤을 때 원본을 확인하는 거. 이게 원본인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조작된 이미지나 조작된 그런 소리인가 이런 것을 이제 그 확인하는 분석 작업 관련된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미지의 조작 여부라든가 합성의 흔적 이런 걸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는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이미지 조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는가, 그래서 그 해당 도구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AI 도구나 앱이나 모델, 이러한 장비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포된 또 경로를 봐야겠죠. 그래서 업로드된 경로, 공유 경로, 접속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용의자를 찾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법적인 범주 안에서 해야 되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법적 효력을 갖도록 증거의 무결성이라든가 뭐 진정성 이러한 그 증거 확보 및 보존의 기본적인 그러한 성질을 갖추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영상이 진짜인가 아닌가 조작된 것인가 이런 것을 밝히는 그러한 핵심 기술로 이제 자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러한 연구들이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그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 보다 더욱더 확대된 형태대로 그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 우리가 경찰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진 조직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가장 필요로 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그곳만 사용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큰 기업들, 뭐 이런 조직들에 보면은 포렌식 팀이 다들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핵심 그런 기술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특허도 내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유출되면은 당연히 기업에 큰 손실을 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어떤 그런 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렌식에서 그런 작업도 들어가요. 어, 이러한 기술을 유출을 했을 때 그 유출자가 어떠한 그런 손해를 갖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당연히 기업에서는 불명예스럽게 잘리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며 그러니까 위약금 같은 게 있겠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잘못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에 그 재직하고 있을 때 이 A 씨가 재직하고 있었을 때 관련된 자료를 빼서 이제 유출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기술 자체도 물론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기술 자체를 유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 특허 관련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특허 괴물이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기사에 보면 특허 괴물 결탁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삼성전자한테 이제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특허를 했고 이거와 관련돼서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떻게 전략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특허에다가 말 그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특허 관련된 기술을 넘겼을 때 내부 자료를 한 6차례나 넘긴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과 해서 그러니까 A씨한테 관련된 또 정보를 준 내부 직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도 이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에서의 그런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의 이런 정보를 유출을 했을 때 이런 포렌식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퇴사 직원의 기술 유출,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은 사실 관련된 기술과 그러니까 유사 업종에 뭐 얼마만큼 어,
그 근무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조건들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또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부 정보 무단 반출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메일 삭제 여부, USB 사용 흔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탐지를 해서 그런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그리고 유출됐을 경우에 그런 경로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빨리빨리 탐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포렌식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과 관련해서 그 국내 그 법무법인에 보면은 포렌식 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것을 이제 법무 어떤 그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로펌에서도 관련된 작업을 같이 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로펌에 보면은 다 포렌식 팀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났었어요. 로펌과 기업에서의 포렌식 전문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포렌식 수사관, 경찰이나 뭐 검찰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에 있던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런 로펌으로 많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사에 의하면 이 실질적으로 2021년에, 2022년에, 2023년에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로 이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몸담고 있는 이러한 조직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규모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수사권만 있는 그러한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법무법인, 뭐 공공기관, 컨설팅 회사 이러한 다양한 그런 조직에서 다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당연히 효과적일 수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일이 좀 많긴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이 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도 편해지고, 제가 예전에 힘들어했던 것을 지금은 좀 더 손쉽고 빨리 하게 되고,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료 정리 같은 거 정말 빨리 해주잖아요. 막 3, 40개의 논문을 집어넣고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뽑아와줘. 그러면 쫙 뽑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제대로 뽑았나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럼 훨씬 더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 내용을 정리해라 아니면 자료를 주면서 그래프로 그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 발전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실제 그 포렌식 입장에서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예전에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공학과, 예전엔 전산학과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그 전산학과, 컴퓨터 공학과들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죠. 집에 컴퓨터, 노트북 한 대가도 아니고 여러 대씩 가지고 있죠. 노트북도,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드, 휴대폰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기저기 같이 연결해서 더욱더 더 다양한 그런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모바일 시대가 와서 요즘은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을 키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일상이 모두 다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시간 확인하고 날씨 확인하고 문자 확인하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실 때도 앱으로 결제하고 정말 모든 일상이 모바일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이제 또 클라우드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정보가 내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서버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클라우드에 여기저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기는 하죠. 어디 가나 내가 그냥 간단한 디지털 매체만 있으면 자료를 끌어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렌식 입장에서는 분석해야 할 내용이 현재 로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 AI와 사용자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역시 이제 분석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매체가 다양해지고 고도의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기술, 예전의 시각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컴퓨터 안에만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단순 저장 데이터가 아니고 사용자의 의도, 그리고 사용자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같이 분석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핵심 기술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기술이 당연히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디지털 데이터의 흔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디지털 흔적이 남는가, 이런 것들이 역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 무조건 파일 시스템이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업을 할 때 파일 시스템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죠. 왜냐하면 현재 내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내가 사용한 흔적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크 안에 현재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구조로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이 생성되고 삭제됐을 때 어떠한 흔적이 남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무조건 기본 첫 번째 1번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이 컴퓨터 사용자가 요즘은 대부분 다 웹을 사용하니까 그 웹에서의 사용 흔적을 보는 거고, 아니면 특정 앱에 대해서 사용 흔적을 보는 거였죠. 근데 이제 요 모바일 클라우드 AI가 오면서부터 점점 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클라우드 시대는 여기저기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컬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로컬 시스템에 로그온할 수 있는 그런 크레덴셜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용의자나 어떤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것은 자기부재 원칙에 따라서 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역시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에서는 그 패스워드 생성해서 패스워드 알아채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하고 대화 기록을 통해서 생성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포렌식 관점에서 이러한 실제 기술과 디지털 흔적에 따라서 분석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삭제된 파일 복구 이런 것들을 주안으로 봤다라면은 지금은 여러 기기에 분산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관련된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AI를 사용했을 때 어떤 그런 사용자하고 그 서로 상호작용한 그런 것을 보고 어떠한 의심, 그러니까 어떠한 정황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같이 분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증거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해진 만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쉽게 찾아오고 분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끔 역시 뭐 도구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이 내가 원하는 증거,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생성했는가, 이 자료가 사용자가 만든 건가, 아니면 AI가 만든 건가, 이런 것들을 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AI 에이전트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또 알아서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어떤 사용자가 종용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인가, 이게 합성된 데이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역시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의, 그러니까 디지털 그 환경의 변화가
증거의 변화를 이루어 넣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포렌식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 자체에서 규명, 신뢰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예,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수행 업무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거. 그래서 뭐 대상이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클라우드, AI 서비스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포렌식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포렌식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파일을 뭐 완전 삭제한다거나 로그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침해 사고 대응, 뭐 해킹 사고를 분석한다거나 랜섬웨어 감염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내부 정보 유출 같은 것을 조사한다거나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거나 이러한 그 수행 업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역량으로 기술적인 부분, 분석적인 부분, 윤리적인 것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매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고, 분석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흔적, 그러니까 자료를 찾았잖아요. 디지털 자료를 찾았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겠고, 이러한 이제 역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윤리의식, 개인정보 보호,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증거 조작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압수를 할 때도 보면은 무조건 다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그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압수를 하다 봤더니 압수 범위가 아닌데 다른 곳에 왠지 지금 사건이랑 상관없지만 뭔가 흥미로운 게 있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법된 법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 활동하는 분야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기관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그런 역량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역할 관계도를 보게 되면은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기술 역량, 분석 역량, 윤리의식 이러한 그 전문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이러한 것을 갖추고 실질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하고 분석하고 법적 증명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티 포렌식이라든가 보안 침해 사고 이러한 대응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법적 신뢰성 그리고 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핵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뭐 몇 년 정도의 그 어떤 경력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대학원에서의 석사 정도의 어, 그, 이제 학위를 갖고, 그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의 뭐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조건을 다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디지털 포렌식 학과라기보다는 학부에서는 보통 이제 정보보호학과로 나누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디지털 포렌식 전공으로 이렇게 따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련된 전공이 뭐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요 안에 다 디지털 포렌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공학의 이제 정보보호. 근데 사실 이제 정보보호, 저는 이제 정보보호 범주 안에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위를 컴퓨터공학으로 하면 좀 애매모호한 게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보호 범주 안에서 디지털 포렌식. 근데 또 정보보호 안에서 기술도 있고 또 기술이 아닌 부분, 법도 있거든요. 정보보호 관련된 법.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러한 기술과 법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교육.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 지식 습득하게 되면은 어떤 이러한 관련된 전공자가 또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받는, 이런 것을 이제 기본 요건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 취득으로는 이제 국내 국외에 있는데, 요 그 자격증을 얘기를 할 때 자격증별로 그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요건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 뭐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2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경험이 뭐 디지털 포렌식을 전공하는 뭐 대학원생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석사과정이면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자격증을 시험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1급, 그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 정보 처리 기사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포렌식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급이 공인 인증이라서 2급을 취득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2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뒤에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했을 때 실무 경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실무 경험했을 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경우에는 도구의 사용을 얼마만큼 해봤나 이런 걸 많이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뭔가 이제 그 매체를 분석을 할 때 시스템을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구 활용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 시간을 많이 단축해주고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렌식 도구를 얼마만큼 활용을 해봤는가, 침해 사고를 분석해봤는가, 로그 분석을 해봤는가, 뭐 악성 코드 분석해봤는가 이러한 실무 경험 얘기를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뭐 CTF나 캡스톤 디자인, 뭐 연구과제 참여, 뭐 인턴십 이러한 것들로 이제 포렌식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해봤는가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이제 요즘은 많이 그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서 찾아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과 이러한 그 프로젝트 단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및 윤리의 이해라고 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은 항상 기술적인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법과 관련된 파트가 항상 같이 쫓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그 분석을 잘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찾은 과정이 그 법적인 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매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소프트웨어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이제 그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문 교육, 자격 검증,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이 돼서 보통 전문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그럼 전문가 그 자격증을 어떻게 그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공인 인증 자격, 아니, 공인 자격증이죠. 공인 국가 공인. 그래서 여기 디지털 포렌식 학회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서 이제 시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급, 2급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급
요 2급에 대해서 이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 공인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민간 자격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국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 발급 기관이 요 그 단체인 한국 포렌식 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두 기관에서 공동 발급을 해주고 있고 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같이 이제 필기를 붙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해서 실기시험 붙어야지 이제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응시료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합격 기준은 여기 이제 먼저 필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에 대해서 보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필기 같은 경우는 객관식 선다형이에요. 저하고 아마 그 디지털 포렌식 수업을 해보신 분은 객관식 선다형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보기 4개 주고 그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포렌식 시험이 객관식 선다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 5개 정도만 주고 거기서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거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습해서 이걸 찾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보고서에 이 법률 문제 그 키워드를 같이 포함을 해서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 키워드, 법률 문제 키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증거의 5대 원칙에 맞춰서 지금 분석 작업을 했는지 실습했을 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원본을 어떻게 백업본을 만들고 그 백업본을 만들 때도 원본에 그 쓰기 방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백업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했는지 그리고 원본을 받아와서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진정성 측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게 보고서에 같이 다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 주의 및 압수수색 원칙에 맞춰서 관련된 내용도 역시 보고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분석한 내용이 우리 아마 여러분 디지털 포렌식 처음 공부하게 되면은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디지털 포렌식 기본 수행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게끔 작업을 했는가? 그래서 그 절차에 맞게끔 보고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절차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항목,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무결성, 그 다음에 진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뽑아서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분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가 이러한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 그 시험 준비할 때는 물론 이제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셨던 분들은 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 제가 포렌식 수업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현재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후기로 남겨주는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도 시험을 치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필기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는 것은 꼭 권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처음 접하실 때는 좀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알고 계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알고 디지털 포렌식을 알고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은 기술적인 내용에서도 지금 막 뭔가 알아가야 하는데 포렌식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를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교재도 있고, 그리고 웹에서도 보면은 많이 소개를 해주고,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고 포렌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한번 접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기관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 그 학회에서 그 출간하는 그러한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그 예로 제가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왜요 5개 과목에 대해서 필기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원이 켜져 있는 용의자의 컴퓨터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메모리 덤프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때 메인 메모리의 분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휴스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통 5개 정도로 예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시스템의 타임존 설정값. 근데 레지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 파일에 저장되어 있죠. 비휘발성 파일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현재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 연결된 세션 및 포트, 외부와 연결된 거니까 당연히 라이브 형태대로 휘발성 정보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다 고르는 이러한 형태의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 및 파일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던 내용도 있고 운영체제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 그런 쪽에서도 역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뭐 네트워크 포렌식 및 이메일 포렌식 조사 중 이메일 헤더 정보를 분석해서 발송자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가 보면 좀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있을 때 뭘 입증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메일 헤더를 집중적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 이메일 헤더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대상으로 지금 분석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이메일 헤더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 그런 항목들을 IP 주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최초 발송자가 사용한 메일 여기에 보면은 이메일 포렌식 조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해가지고 문제 예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을 모두 다 이렇게 고르는 형태대로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개론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였다면 얘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개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의 성질, 그리고 우리가 뭐 만약에 진정성, 연계보건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뭐 그런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달했을 때의 그런 단계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이것을 제출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법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보관 연속성 아니면 뭐 연계 보관성 이렇게 얘기하죠.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이제 골라달라라고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역시 풀어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실기 문제의 예입니다. 실기.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서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을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공된 USB 메모리에 대해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4번을 획득하는 논리적, 물리적 절차를 기술하시오. 여기 보면 절차를 기술하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4번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원본의 복사본을 만드는 거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쓰기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쓰기 방지하지 않고 그냥 복사했다 그럼 뒤에 보지도 않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기 방지를 했는가? 근데 여기 보면 USB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SB 메모리를 시스템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꽂자마자 그 USB 메모리에 만약에 악성 코드가 있으면은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을 통해서 USB 라이트 프로텍트 값을 1로 해서 논리적으로 쓰기 방지를 먼저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성질들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실습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흔적 분석 및 증거 추출 시나리오라고 해서 용의자가 기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기 전에 웹브라우저를 통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한 흔적을 찾아서 원본 파일명과 유출 경로를 작성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디를 분석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역시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역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이 얼마만큼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는가, 이게 처음 시험이 시행될 때도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험이 어렵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봤던 분들은 뭔가 이렇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또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봤던 분들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래도 그나마 초반에는 좀 합격자가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점점 오면서 합격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요 2급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들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디지털 포렌식을 알고 분석하는 능력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실기 시험이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직접 이미지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내용, 앱에 대한 내용, 로그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자격증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합격률이 많이 낮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요 자격증을 따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든 실생활에 디지털 매체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그 디지털 포렌식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이런저런 내용으로 하여튼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환경 자체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 디지털 환경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많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흔적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 환경이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AI로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거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흔적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걸 남기고 있고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흔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AI 시대에서 디지털 증거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학문이자 전문 어떤 그런 직업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니면 공유 학우님들, 중지 할까요? 음, 괜찮나요? 공유 중지 안 해도 되나요? 아예 공유 중지하셔도 되고요. 네. 질문하실 때 혹시,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김혁 교수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우리 김혁 교수님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진로 탐색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우리가 잘 우리 학우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주셨는데 좀 슬픈 내용도 주셨네요. 그렇죠? 합격률이 너무 낮네요. 아, 이게 합격률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음, 초반부터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포렌식 쪽에서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파트입니다. 음. 자, 우리 학우님들 궁금한 점 없으세요? 준비하시는 학우님들 중에서도 조금 공부하다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채팅창에 남도구하구님이 음, 그 교재나 실기 관련된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교재는 그 필기 교재,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포렌식, 그 한국 디지털 포렌식 회에서 발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교재가 어느 정도 찍고 그다음 안 팔더라고요. 저도 음, 예전에 한번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주려고 문제 같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었댔거든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되고 해서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시 재발간할 때는 이전 거를 안 찍고 계속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더니 24년에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시면은 구매하실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요 학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왜냐면 요 학회가 다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연계하면은 아마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은, 예, 저도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필기 교재는 꼭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기는 웹에 보면은 시험 보셨다가 붙으셨던 분들, 떨어졌던 분들이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항상 그 디지털 포렌식 수업 시간에 파일 시스템 분석하는 것도 기존의 실기 시험에서 했던 일부분을 아주 레벨을 낮춰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한 5단계 문제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는 따로 자- 교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아, 발표 자료,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제가 메일로 드릴까요? 아니면, 교수님 메일로 주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김태환 네네. 학우님 질문 왔는데, 교수님. 네네. 당연히 되죠. 근데 수업에서 했던 내용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이게 제가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문제은행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은행에서 이제 상중하 해가지고 문제를 뽑아서 하는데 문제 난이도가 제가 보면서도 항상 아, 이게 하야? 라고 하는데 하로 돼 있어요.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 책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게 한번 접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 그 패킷 헤더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세요. 이게 아니고,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이 헤더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보셨던 분들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처음 접하시면은 갑자기 상황이 나오는데 헤더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포렌식이 쓰이는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교재 사보시는 거를 권하고요. 우선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어, 학교에다 문의해 놓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절판이 돼서 인쇄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어렵긴 할 거고, 그 실기에서 기술적인 내용과 법적인 내용의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정말 잘 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앞에서 무결성 검증을 하지 않고 분석을 했어. 그럼 탈락이에요. 그런 친구 봤거든요. 지금 모 기업의 대표예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다 했는데 자기 왜 틀렸는가 봤더니 앞에 그 이, 이 실제 원본을 이제 사본으로 만들고 작업을 했는데 중간에 쓰기 방지 안 하고 그다음에 무결성 검증 안 하고 그 내용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분석은 원래 다 했던 거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데 그런 거 왜냐하면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못 받거든요. 무결성이 없으면은 법정에서 무결성 진정성은 무조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어, 프리랜서로 제가 알고 있기는 계세요. 네. 보통 이런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 보면은 자문위원식으로 항상 계시더라고요, 어디나. 네. 아, 문제를 팔고 있지 않아서, 9월 12일에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희정 학우님. 제가 한번 찾아보고 유혜정 교수님께 메일 보내드릴게요.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 뭐 그 시험 전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교수님 일정이나 뭐 사정 확인해서 그거는 별도로 그 모임에 네. 우리 김희정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기 이론 교재는 구매하셨다고 한 거죠,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구매는 하셨구나. 네네네. 음, 아, 이게 저희가 지금 포렌식 수업이 학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포렌식 학원도 아마 찾아보면 있기는 할 텐데, 어,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포렌식, 음, 예전에 저한테 그 포렌식 강의가 요청이 왔던 게,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포렌식 수업을 하니까 아마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았나 봐요. 근데 그런, 뭐,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수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 어떤 그런 교육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따려고 제 이력을 갖다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런 쪽으로 제가 수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음, 근데 수업은 이게 포렌식이, 그러니까 뭐, 한두 달 공부해서 되거나, 뭐, 한 학기 해서 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자격증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게, 세 달 공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 달 공부해서 딴다.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을 전문가로 많이 쳐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포렌식 그 담당자를 뽑을 때도 석사 이상을 뽑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은 수업 열심히 하세요. 그거밖에 없네.
네. 그리고 추가로 남도구하고님 졸업생인데 제 네. 메일 주소 가지고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주시면 필요한 자료, 관련된 자료는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진하고님 해외로 취업도 가능한지 질문하셨네요. 해외로 취업. 뭐, 목표로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예, 보지는 음, 못했습니다. 근데 음, 포렌식이 사실 국내보다 원래 해외에서 먼저, 그러니까 아시아권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당연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포렌식을 했을 때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을 때 중국에서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시아권 사람들은 제가 발표하는데 그때 이제 도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 도대체 어디다 쓰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질문한 사람은 이제 아시아권 사람이었고 그 앞에 아시아권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수사권 있는 기관이요라고 그냥 툭 던지더라고요. 음, 이게 포렌식이 이게 국내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포렌식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당연히 해외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직업이 항상 그 뭐 몇 년 안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항상 1, 2위로 들어오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예, 2004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 교재에 대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많으셔서 발표도 특강도 해주셨는데 질문도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디지털 포렌식 말씀하세요. 관련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우님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그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메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 우리 필요한 학부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더 수업도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열정 넘치는 학우님들의 질문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도 그렇고, 뭐 특강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알아봐 주시면 저희 학우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혁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고, 우리 학우님들은 잠깐 우리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우리 김혁 교수님 빨리 쉬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을 잡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김혁 교수님 오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조금 많이 바쁘셔서 교수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우님들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지금 우리 질의 주신 학우님 말고 제가 질의 특별히 없으신 학우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강의 소감 올려주십사 채팅창에 부탁드렸어요. 그 이벤트로. 그러니까 뭐 심도 있게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보면 남도구 하고님, 김도연 하고님, 그 손진철 하고님, 고은비 하고님, 김태환 하고님, 김희정 하고님 질문 주셨는데 우리 답변도 주셨고 간단하게 종강 소감을 조금 채팅창에 올려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별건 아닌데 이벤트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어땠는지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12시 10분 정도에 우리 특강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 안 하신 분들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기 싫나요? 우리 노지수 아구님, 신예진 아구님, 김도현 아구님은 어, 글 주셨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 네, 간단하게 조금 10분까지만 기다려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희정 학우님, 어이구, 신혜진 학우님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학우님께서 지금 학과 대표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김혁 교수님께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어떠실지 지금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업도 있고 그래서 타 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많이 바쁘신데 제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일정상에 조금 9월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수님 편하고 우리 학원님도 괜찮은 시간으로 저기 모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증 관련한 어떤 문제풀이나 이런 거 오늘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십사 그런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치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우리 조민지 학우님 올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혜 학우님도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음, 그다음에 윤서영 학우님도 올려주셨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분 정도 더 있다가 조금만, 한두 분만 더 노지수, 김혜진, 이기석 학우님, 강봉구 학우님도 올려주셔도 돼요. 졸업생이어도. 아이고, 올려주셨네요. 강봉구 학우님 올려주셨고,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예진 학우님, 은 벌써 주셨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우리, 좋네요. 진짜, 참 힘들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저도 교수자 입장에서도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만나서 수업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많이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수자 입장에서도 힘든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무사하게 잘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 종강, 특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우리 이제 이기석 학우님께서 또 의견 주셨고, 우리 강봉구 학우님이 또 정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내용을 공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기석 학우님, 그다음에 우리 노지수 학우님도 의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진 학우님 주셨네. 와, 제가 잠깐만. 황서연 하고님 안 올려주셨는데, 황서연 하고님 10분인데, 네. 너무 또 이렇게 부담이니까. 저는 이제 학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의견을 막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학우님들은 부담일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약속된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황서연 하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100%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인사드렸고 마무리하기 직전에 우리 장남수 교수님 간단하게 우리 학우님들 격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남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우님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또 필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지는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학우님들께 도움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학과 특강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우리 학과 대표 김희정 학우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오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특강이라든 학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저한테 뭐 카톡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일로도 좋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 또 학교 전화로도 좋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의견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윤서영 아고님. 제가 고민을 풀어드릴지는 모르는데, 들어는 드리겠습니다. 물론, 풀어드릴 수 있는 거면 또 해결해 보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우리 김도연 아고님이 이랬네요. 행복한 여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덥지만, 그리고 오늘은 또 축척하기까지예요. 그래서 더 덥고 조금 불쾌지수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 함께해서. 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계속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강공구 아구님 감사합니다. 네, 손진철 아구님, 신혜진 아구님 감사합니다.